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어대학교 철학과 윤성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부산을 가기로 했는데 그 개인적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일단 이렇게 영상으로 제 짧은 그 발표를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외국어대학교 철학과에 재직 중이고요. 제 전공은 넓게 보면서 서양현대 철학이고 좁게 보면 프랑스 철학을 주로 가르칩니다. 해석학이라든지 번역 철학, 그 다음에 정치 철학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사실 오늘 제가 발표를 하는 그 상당한 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이제 최근에 출간한 이 번역 철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짧게 좀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PPT를 한 9장 정도 준비했지만 내용은 그거보다 조금 더 축약적으로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제 발표 제목은 패러다임 또는 모델로서의 번역에 대한 성찰이고요. 번역이라고 하는 활동이 이제 언어 대 언어, 특히 자연 언어 대 자연 언어의 관계지만 이게 어떤 인간과 인간 혹은 주체와 타자 혹은 문화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나 패러다임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주체와 타자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그 측면이 있다고 제가 이제 말을 하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PPT 혹은 자료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제가 발트 베냐민의 내용을 좀 적어놨는데요. 발트 베냐민은 현대 번역 철학 혹은 번역 사상의 획기적인 그 선을 그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는 슈라이마우를 들 수 있고요. 20세기는 단연 발트 베냐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트 베냐민은 이제 번역과의 과제라고 하는 짧은 논문인데요. 되게 난해한 논문이기도 합니다. 되게 어렵게 쓰여지기도 했고요. 거기 보면 그 첫 번째 그 부분에 나오는 주장인데요. 이제 발트 베냐민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번역이라고 하는 게 언어에서 어떤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어떤 측면,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이 페이지에 써놨던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번역은 하나의 형식이다. 근데 이 형식은 사실은 원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폼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작품이나 하나의 그 원으로 되어 있는 어떤 작품을 읽게 되면 작품을 읽다가 정말 좋은 내용이다, 좋은 글이다, 혹은 좋은 그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읽다 보면 나만이 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걸 읽으면 좋겠다. 특히 내가 외국어로 된 작품을 읽게 되다 보면 그 원문을 읽지 못하는 다른 내 동료, 모국어를 저와 같이 한국을 사는 사람들도 이 프랑스로 된 혹은 영어로 된 작품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세 번째 나오는 원문의 번역 가능성이라고 이제 보통 번역을 하는 바인데요. 위버 제스바 가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번역 가능성이라고 옮기긴 하지만 보다 정확히는 번역 됨직함, 번역 될 만함이라고 옮기는 게 정확합니다. 베냐민의 이 인용에도 보듯이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첫째로 어떤 적절한 번역가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런 경험적 차원이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이 작품이 번역을 요구하는가, 번역을 허용하는가. 이때 허용하다는 말은 사실은 논문을 잘 살펴보면 번역을 가능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낳느냐 이런 요구라고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결국 어떤 하나의 언어로 쓰여진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번역되기를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거죠. 결국은 베냐민은 원문의 원문성, 원문의 작품성을 번역 됨직함으로 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번역을 더 바라볼 때 베냐민은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측면, 경험적 차원이 아닌 약간 초월적 차원 혹은 이런 선험적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제 발표 이제 첫 번째로 가보면요. 번역이라고 하는 작업은 언어에서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어가 각각의 언어가 먼저 있고 그 언어가 만나다 보니까 번역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적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연적인 우발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거보다는 번역은 사실은 베냐민이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한 언어의 본질적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나와 있던 등가의 원리나 그 다음에 동일성의 논리, 대체의 논리, 확장의 논리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번역을 좀 우연적인 우발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혹은 좀 종속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논리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베냐민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런 연관의 논리,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언어와 언어 사이에 근본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번역은 언어에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국어를 이해 못하니까 그 이제 독자들에게 내가 외국어를 배워서 나와 같은 처지인 독자들에게 외국어를 직접 읽어서 이해하고서 원문을 파악하게 한 게 아니라 제가 모국어로 번역을 해 주어서 이해하게끔 하는 그런 차원의 번역을 생각한다면 그 번역은 사실은 원본의 확장이거든요. 원본의 어떻게 보면 모사죠. 혹은 카피가 확장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원본을 대체하는 것이 더 생산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논리는 사실 등가의 논리이기도 하고 동일성의 논리 혹은 확장의 논리의 다름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밑에 이제 제가 영어로 그 translatability하고 linguistic translatability라고 옮겨놓은 부분은 이제 linguistic translatability 부분이 이제 경험적 차원의 그 번역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베냐민이 진정 이제 말하고 싶어하는 번역 됨직함으로서의 의미는 보통 영어 표현은 translatability라고 단적으로 쓰고요. 이제 프랑스 같은 데서는 조금 구분해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참고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3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 유사하게 이제 좀 확장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언어의 본질을 인간들 간의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틀린 말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언어를 본다면 번역의 본질은요. 의미를 전달하거나 의사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의미를 재현하는 것으로서의 번역이 더 본질에 적합하다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우리가 의미를 전달하거나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서의 그 언어로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언어 철학 혹은 번역 철학에서의 번역은 사실은 의미의 전달이나 의미의 복원을 넘어서서 또 다른 차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걸 이제 보다 조금 더 개념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번역에 참여한 앙뚜안 베르만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한 번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니피앙의 놀이다. 시니피앙들의 관계를 잘 전달해 주는 것이말로 더 본질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시니피에를 전달하는 것이 번역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니피에의 전달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시니피의 전달을 넘어서는 그 시니피앙들 간의 관계를 잘 서술하고 잘 기술하고 잘 표현해내는 것이야말로 번역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번역을 드러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언어, 한 모국어, 한 원어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일 수도 있고 작가로 치면 작가의 세계일 수도 있거든요. 이미 한 출발 언어에서 그 언어는 그 작가의 무엇인가를 드러내죠. 근데 그 이미 드러난 것들을 다른 도착 언어 혹은 제3의 또 다른 언어로 한 번 더 드러내주는 것이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베냐민 같은 사람들은 드러냄을 이제 번역의 본질로 봅니다. 드러낼 때 뭘 주로 드러낼 거냐? 당연히 의미도 드러내고요. 그 의미를 품고 있는 시니피앙, 기표들의 관계도, 기표들의 놀이도, 기표들의 모습도 잘 드러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전통은 발테 베냐민도 마찬가지고 베르만도 마찬가지고 독일 낭만주의나 현대의 굳이 말하자면 문학 혹은 철학 혹은 이런 인문학 전통을 따르고 있는 번역 이론가들이 주로 주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통적 의미의 혹은 좀 경험과학적 의미의 그 번역학자들은 대체로 이런 논의를 좀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반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제가 이제 하이데거의 그 언어로의 도상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부분을 따가지고요. 4페이지에 보면 그 체험으로서의 번역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금 이야기한 그 시니피앙의 어떤 놀이로서의 번역은 어떻게 보면 이런 입장의 그 경험으로서의 번역 혹은 체험으로서의 번역, 아마 체험이 더 가까운 말일 텐데요. 이제 그 4페이지 읽어보면 하이데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이 체험에다가 번역을 넣어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번역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그 언어의 표현과 즉 출발 언어 혹은 원전 언어의 어떤 그 표현과 기표죠. 혹은 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그걸 우리 말로 번역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상처 입히든 우리 위로 갑자기 들이닥치든 우리를 전복시키든 우리를 다른 놈들에 만놓든 그것이 우리에게 도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한다. 체험하다에서 하다의 의미는 결코 우리 자신이 그 체험의 집행자 혹은 체험의 주체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서 하다라는 의미는 병을 치르다라고 말하듯 어떤 것을 관통해 가면서 그로 인해 온전히 아파하고 견뎌내고 우리에게 다가온 것에 스스로를 내맡긴 채 기꺼이 맞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출발 언어 또 외국 언어 외래 언어의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것이 나에게 다가오도록 나에게 덮쳐오도록 허용하는 것 자리를 내주는 것 이런 게 이제 그 번역이라고 보고 또 하이데거는 그걸 체험의 본질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도 그렇고 앙뚜안 베르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하이데거의 이런 체험론에 입각한 번역을 전개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 시간이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베냐민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요. 베냐민은 번역자의 과제에 보면 이런 말을 처음에 시작하거든요. 되게 이제 비상식적인 번역론에 입장을 취하는데요. 원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를 위한 번역은 나쁜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는 번역은 나쁜 번역의 징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번역은 뭐냐? 좋은 번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번역을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앙뚜안 베르만이 이야기한 시니피앙의 관계를 잘 전달하는 번역이야말로 더 좋은 번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그 언어의 형세, 언어의 모양새, 언어의 틀, 언어의 그 폼이죠. 그걸 잘 전달해는 품어내는 그걸 이제 고려하면서 하는 번역이야말로 이제 좋은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 번역에 가까운 번역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여전히 5페이지에 조금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3과 4를 동시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 베냐민은 순수 언어 혹은 이제 원초적 언어 같은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자연 언어, 개별 언어를 이제 한쪽에 두고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베냐민은 그 둘의 관계를 원래 있던 도자기와 그 도자기의 파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바벨 사건 이후에 그 도자기가 깨지는 것이고 흩어져서 이제 조각난 어떤 모습으로 그 순수 언어와 자연 언어를 비유를 들거든요. 정말 재밌는 건 이제 이 비유에 있는 것인데요. 이 비유로부터 어떤 그 언어의 관계 혹은 이제 문명과 문명의 관계 혹은 문화와 문화의 관계 혹은
주체와 타자의 관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베냐민은 번역자의 과제, 번역자가 해야 될 일을 이 파편들을 서로 짜 맞추고 파편들 간의 관계를 추적해보고 파편들 간의 어울림을, 파편들 간의 모습을 서로 맞추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이제 킨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언어들 간의 유사성 혹은 친족 관계를 더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이제 번역을 해가면서 그게 번역자의 과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베냐민이 한 이야기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번역자들이 개별 자연 언어들, 특히 두 개의 언어 혹은 세 개의 언어 사이의 관계를 맞춰 나가는 역할을 한다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근본적 모습을 알려면 이 모든 파편들이 다 존재해야 돼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파편으로 된 언어조차도 사라진다면 우리는 인간의 본래적 언어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베냐민이 이야기한 이 순수 언어나 혹은 이 원초적 언어의 이런 전제 혹은 상정을 부인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와 상관없이 부인하느냐와 안 하느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이 지구상에 흩어진 모든 자연 언어가 서로 관계를 가져야만 되고 그 관계를 맞추어 나가야만 인간의 어떤 본래적 언어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끝까지 지금 사라질지도 모르는 자연 언어의 구체적인 하나하나까지도 잘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명령일 수도 있거든요. 결국 번역가들은 이 지구상에 흩어진 모든 자연 언어의 조각들을 맞추어내는 그런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언어와 언어 사이의 상호 보충성, 상보성, 그 다음에 한 언어가 다른 언어를 지배하거나 다른 언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국주의적 혹은 실체론적인 생각을 반박하는 주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언어는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관계 속에서 파악돼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베냐민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좀 발전시켜 보면 개별 언어들의 복수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피한 것이고요. 이걸 좀 더 밀고 나가 보면 이제 인간들 사이의 어떤 다양성 혹은 복수성도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언어들 사이의 관계의 본질이 이제 번역이라고 한다면 인간들 사이의 그 관계의 본질을 정치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의견 혹은 의견의 조율 혹은 합의를 통한 정치하고 끊임없이 언어들 언어 사이에 맞춰가면서 새롭게 번역하고 또 새로운 표현의 어떤 방식을 찾고 이렇게 하는 번역의 작업이 상당한 어떤 유비추리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에 나오는 노동 작업 행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번역의 어떤 주요 개념들하고 좀 비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와 번역은 밀접한 유비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번역을 노동의 관점, 작업의 관점, 행위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관점에서만 이해한다면 번역은 노동에 불과한 거고요. 결국 또뭐 녹음을 하거나 또 책을 내는 어떤 관점에서만 번역을 언어로 옮겨서 이제 책을 내는 관점에서만 번역을 본다면 그건 작업에 국한되는 것이고 더 나아간다면 그런 번역된 것을 통해 인간관계가 서로 연결되고 혹은 연관되고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또 그런 의견의 교환을 통해서 인간들 사이에 근본적으로 공동체에 유익한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번역은 행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7번도 사실 어떻게 보자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번역은 다른 언어를 환대하는 것으로서의 번역, 즉 내 언어 안에 번역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타자의 생각, 타자의 표현, 타자의 어떤 것이 도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번역을 통한 우리 언어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는데 그건 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번역은 타자와 만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절차라고 보고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제
8번에 보면 그 번역 윤리의 또 다른 측면인데요. 우리 보통 번역을 인간 언어의 또 다른 인간 언어 사이의 관계로 보는데 요즘에 이제 그 나오는 번역 학자들 중에는 이제 에코 트랜슬레이션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연의 언어 혹은 동물의 언어를 번역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제 인류세 시대,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시대에서는 그 동물의 언어를 혹은 자연의 언어를 번역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번역자의 과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9번 그 재번역의 의미는요. 제가 이제 아렌트의 정치의 약속에서 나온 그 왜 인간이 서로 다른 그 의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와중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야말로 세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어떤 그런 활동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대목을 따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혹은 근본적으로 번역도 또 새로운 번역이 나오는 이유도 또 새롭게 번역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도 저는 원전을 바라보는 혹은 원전을 겪어내는 원전을 체험하는 서로 상이한 관점들의 협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비유를 이제 제가 좀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정치 약속 일부를 따왔고요. 예, 짧은 시간이지만 일단 이렇게 그 번역이 이제 언어의 언어 사이의 관계를 포함해서 인간 대 인간 혹은 문화 대 문화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새로운 어떤 틀이자 패러다임일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단 발표를 마쳐봤습니다. 감사합니다.